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40층 타워 펜트하우스에서 한국 굴지의 건설회사 대한종합건설 회장 박정호와 그의 아내 최순희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값비싼 도자기와 은수저가 반짝이고 있었고 거실 한편에는 수십억 원 가치의 명화들이 조용히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여보, 내일 민준이 승진 발표가 있다던데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정호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대기업 임원이 되는 거니까 자랑스럽지. 민준이 녀석, 어릴 때부터 똑똑하더니 역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 민준은 그들의 장남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둘째 민지는 연세대 의대를 나와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었고 막내 미나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방송국 PD로 일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순이가 문득 물었다. 박정호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다. 수진은 그들이 함께 키우고 있는 네 번째 자녀였다. 공식적으로는 친척의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순이는 그 아이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다. 수진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 그래도 착한 아이야. 박정호가 어색하게 답했다. 순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25년 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와 우리가 키우자고 말했다. 그 아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제 이 아이한테는 우리밖에 없어.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던 그날, 순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어댔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박수진은 박 회장의 셋째 자녀로 자랐다. 친자식들보다 2살 많았지만 순이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다. 밤늦게 열이 나면 손수 간병했고 학교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수진이 대학 입학할 때도 취업할 때도 친자식들과 똑같이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친자식들은 수진이 입양하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혈연관계라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졌다. 수진이 오빠도 참, 요즘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막내 미나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저번 주말 가족 모임에도 못 왔잖아요. 민지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오빠는 원래 그래. 우리랑 좀 거리감이 있어. 아무래도 피가 안 섞였으니까. 순이의 가슴이 찌릿했다. 아이들은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수진이야말로 그들과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다. 그런데 정작 혈연인 수진이는 가족 모임에서 소외되고 친자식들은 그를 남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미나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수진이도 우리 가족이잖아. 순이가 부드럽게 타일렀다. 엄마는 너무 착하세요. 입양하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좀 어색하긴 해요. 미나가 털털하게 말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수진아, 저녁 먹었니? 순이가 다정하게 물었다. 네, 어머니. 회사에서 먹었어요. 수진이 정중하게 답했다. 순이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다. 자신이 이 집에서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밤이 깊어지고 박정호가 서재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순이는 홀로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4명의 자녀가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것은 그녀뿐이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진의 방 앞을 지나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아마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열심히 살았다. 친자식들보다 더 효도하려고 노력했고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수진아.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이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곧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재벌가의 단란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과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박정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평소 건강해 보였던 그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불과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대한종합건설 주가는 하루아침에 폭락했고 언론은 재벌가의 갑작스러운 가주 사망을 연일 보도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인산인해였다. 정치인, 재계 인사,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조문을 위해 찾아왔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형, 이제 회사 어떻게 할 거야? 장남 민준이 상복을 입고 서 있는 둘째 민지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대로 정리된 게 없잖아. 유 원장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민지가 답했다. 막내 미나는 한편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언론에서 난리네. 우리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측 기사까지 나왔어. 놀라운 것은 세 남매 중 누구도 아버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형식적인 눈물 한 방울 없이 실무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다. 반면 수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밤새 아버지의 시신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수진이가 참 의젓하게 상주 역할을 하는군. 조문객 중 한 명이 감탄했다. 그래도 친자식들이 있는데 입양아가 나서는 게 좀. 다른 조문객이 수근거렸다. 하지만 정작 친자식들은 조문객 응대보다는 회사 일과 상속 문제에만 관심을 보였다. 장례식 둘째 날 저녁 민준이 어머니 순이를 찾아왔다. 어머니, 아버지 유 원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순이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 현실을 봐야죠.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상속세 문제도 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때 민지와 미나도 합류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슬퍼한다고 해서 아빠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민지가 덧붙였다. 미나는 더 직설적이었다. 수진이 오빠는 어차피 입양하니까 상속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셋이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순이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너희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 이야기부터 하다니. 어머니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수지는 빈소를 지키며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저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혈연이 아니라고 해도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수진이 혼잣말을 했다. 그때 조문객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상주님, 잠시 쉬세요. 며칠째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길 제대로 배웅해 드려야죠. 수진이 정중하게 답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가족회의가 열렸다.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 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유 원장을 작성하셨지만 정식 공개는 장례를 마친 후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럼 언제 공개하는 거죠? 민준이 조급하게 물었다. 49제가 끝난 후 정확히는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내용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고인의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형, 누나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미나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오빠는 어차피 상속과 관계없잖아요. 우리 입장을 이해하세요.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상처가 읽혔다. 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슬픈데 아이들의 모습은 더욱 절망스러웠다. 특히 수진이 혼자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순이는 수진의 방을 찾아갔다. 수진아,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다. 아이들이 상처되는 말했지? 미안해. 아니에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지만 혈연은 아니니까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수지는 혈연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박정호의 친자식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수진아, 넌 우리 가족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네, 어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짜 효자인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후, 순이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평소 혈압이 높았던 그녀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다행히 수진이 출근 전에 발견해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마비 증상이 있고 언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그럼 완치는 어려운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간 간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병실에 누워있는 순이를 보니 수진의 마음이 무너졌다.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다니. 그는 즉시 직장에 연락해서 휴가를 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당분간 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죠.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수지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형,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셔. 뭐? 언제?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아침에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셨는데 뇌경색이래. 마비도 있고 언어장애도 올 수 있대. 그럼 지금 어떤 상태야? 의식은 있는데 말씀을 잘 못하시고 왼쪽 팔다리를 잘 못 움직이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병원이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야. 알겠어. 저녁에 갈게. 하지만 민주는 그날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에야 잠깐 얼굴을 비쳤다. 어머니, 어떠세요? 민준이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순이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민준이 수진에게 물었다.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해. 그럼 간병인을 구해야겠네. 지금 내가 간병하고 있어. 당분간 휴직했거든.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회사 그만두게. 휴직이야.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 그냥 간병인 쓰면 되는 거 아냐? 24시간 간병인 있잖아. 수지는 민준의 말에 당황했다. 형,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간병인한테만 맡길 수는 없잖아. 수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도 직장 있고 생활해야 하는데 무작정 간병할 수는 없어. 전문 간병인이 훨씬 나을 거야. 그때 민지가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5분 남짓 어머니를 보고는 바로 나가려 했다. 누나, 어머니 상태 봤지?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 그래. 그럼 간병인 구하면 되겠네. 나는 수술 스케줄이 있어서 자주 못 올 것 같아. 병원비는 내가 부담할게. 병원비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수진아,
솔직히 말해서 간병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아. 우리가 아마추어처럼 하는 것보다는. 수지는 황당했다. 누나,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신데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24시간 간병인 써서 제대로 케어받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야. 그 순간 순이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고마워.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친자식들은 간병인 이야기만 하는데 유일하게 수진만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미나도 다음날 잠깐 들렀다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간병인 전문 업체 알아봤는데 후기 좋은 곳 있어요. 거기서 간병인 보내드릴게요. 미나야, 어머니가 간병인보다는 가족이 곁에 있어주는 걸 원하실 것 같은데. 오빠, 저도 방송국 일 때문에 바빠서 매일 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간병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잖아요. 결국 수진 혼자 어머니를 간병하게 되었다. 낮에는 물론 밤에도 병실에서 지냈다. 어머니가 물을 달라고 하면 먹여드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면 휠체어로 모셔다 드렸다. 몸을 씻기고 약을 챙기는 것도 모두 수진의 몫이었다. 수진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순이가 어렵게 말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은인이에요. 아니, 제가 어머니한테 은혜를 받은 거죠. 한편 친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병문안을 와서는 간병인 이야기만 계속했다. 수진아, 너도 지치겠다. 간병인 쓰자.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가 간병인보다는 가족을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 너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내 인생 망가져.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아, 효도하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간병인 쓰는 게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은 많이 야위었다.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 병실에 와서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아버지 유언장 공개하는 날이 다음 주야.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참석할 수 있을까? 어머니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대리인 세워야 하나? 순이는 침대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남편의 유언장.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그녀는 대략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어머니, 유언장 공개하는 날 참석하실 수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어도 참석해야 했다. 그날은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었다. 수진의 간병은 날이 갈수록 더욱 정성스러워졌다. 그는 어머니의 모든 일상을 세심하게 돌보며 하루 24시간을 병실에서 보냈다. 새벽 3시에 어머니가 깨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면 즉시 일어나 휠체어로 모셔다 드렸고 물 한 모금이라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빨대 각도까지 신경 썼다. 수진아, 너 너무 고생한다. 순이가 언어장애로 인해 어렵게 말했다. 어머니, 고생이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은혜를 갚는 거예요.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매일 아침 수진은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다. 간병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는 남의 손이 어머니의 몸에 닿는 것이 싫었다. 특히 얼굴을 씻겨드릴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물 온도 괜찮으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평생 남을 돌보기만 했던 자신이 이렇게 돌봄을 받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아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수진이 말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수진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다. 병원 음식은 맛이 없어서 어머니가 잘 드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으로요. 고마워. 수진아. 순이가 감격해했다. 수진은 한 숟가락씩 떠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다. 어머니가 삼키기 어려워하면 더 작게 떠서 드렸고 국물이 흘러내리면 즉시 닦아드렸다. 한편 친자식들은 여전히 간병인 이야기만 반복했다. 민준이 병실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아, 너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 회사에서도 연락 오지 않았어? 네, 복직하라고 연락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자는 거야. 전문 간병인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 수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형, 간병인은 일이지만 저는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을 원하실 거예요. 너도 좋은 뜻이지만 현실을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계속 희생할 필요는 없어. 그때 순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민준아, 수진이가 좋다고 하는데. 어머니, 수진이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그럴 수는 없어요. 수진이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형은 자신의 희생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번거로운 간병을 떠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민지가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대화가 반복되었다. 수진아, 정말 고생 많다. 하지만 이건 장기전이야. 내가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괜찮아요, 누나. 어머니가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 24시간 간병인 쓰면 내가 훨씬 편할 텐데. 어머니가 간병인보다는 저를 더 편해하세요. 민지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수진이가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간병인 쓰는 게 어때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가. 좋아. 어머니, 수진이 생각도 해주세요. 수진이도 결혼해야 하고 자기 인생 살아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수진은 마음이 아팠다. 누나는 자신이 어머니를 간병하는 것을 마치 손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미나도 마찬가지였다. 오빠,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도 도움이 되고 싶지만 일 때문에 매일 올 수는 없어서. 괜찮아, 미나야. 이해해. 그래도 간병인 한 명 두면 오빠도 숨통이 트일 텐데요. 밤이 깊어지면 수지는 어머니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뒤척이거나 신음소리를 내면 즉시 깨어나 살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만. 고생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느 날 밤, 순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깜짝 놀라며 다가갔다. 어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수진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해주니? 그 말을 들은 수진도 눈물이 났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순이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다. 수진아, 너 같은 아들을 둬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그날 밤 순이는 수진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울었다. 친자식들은 간병인 이야기만 하는데 혈연이 아닌 수진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새벽에 수지는 어머니가 잠든 후 복도로 나가 혼자 생각에 잠겼다. 형과 누나들의 차가운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어머니 상태를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효자시네요. 요즘 이렇게 정성스럽게 간병하는 분 보기 드문데. 당연한 일이에요. 혈육이 아니시라면서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병원 직원들도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어머니는 자신에게 진짜 어머니였다. 아침이 되자 수지는 다시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어머니, 오늘은 말씀을 더 또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응,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약도 잘 드시니까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그때 민준이 병실에 들어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잠깐 나와봐. 복도에서 민준이 말했다. 수진아, 다음 주에 아버지 유언장 공개하는 날이야. 어머니 모시고 갈 수 있겠어? 어머니 상태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법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하는데. 휠체어 모시고 가면 될 것 같아. 어머니도 참석하고 싶어 하시거든.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아버지 마지막 뜻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세요. 민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는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기를 바랐다.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 분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 준비해야겠네. 변호사가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 알겠어요.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민준이 돌아간 후 수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아버지 유언장 공개하는 날이에요. 함께 가실 수 있으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지. 아버지. 마지막. 뜻. 힘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아니야. 꼭 가야 해. 순이는 남편의 유언장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대략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 이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특히 수진에게는. 그날 밤 순이는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다음 주에 많은 일이 일어날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유언장. 내용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곁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순이는 수진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가족에 대한 사랑만 있을 뿐이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고맙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렇게 수진은 변함없이 어머니를 간병했다. 친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모른 채 말이다. 유언장 공개일이 다가오자 친자식들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문까지 퍼뜨리며 상속을 서두르려 했다. 민주는 회사 동료들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의식이 오락가락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사실 순이는 의식이 또렷했다. 단지 언어장애가 있을 뿐이었는데 민주는 마치 어머니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과장해서 말했다. 민지 역시 병원 동료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유언장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상속 준비 미리 해야겠네. 동료가 말했다. 그렇지.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하잖아. 한편 미나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방송국 후배들에게 말했다. 우리 집 재산이 꽤 되는데 입양아 때문에 복잡해질 것 같아.
입양아도 상속받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을까? 친자식들 놔두고. 유언장 공개 전날 세 남매는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형, 혹시 아버지가 수진이한테도 뭔가 남겨주셨을까?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설마. 입양아한테 그렇게 많이 줄 리는 없을 거야. 민준이 답했다. 그래도 조금은 줄 수도 있잖아. 민지가 말했다. 조금이라도 아까워. 우리가 친자식인데 왜 남한테 줘야 해? 미나가 불만을 표했다. 그래, 수진이는 충분히 혜택을 받고 살았어. 대학 등록금부터 취업까지 다 우리 집 돈으로 한 거잖아. 민준이 동조했다. 맞아. 이제 그만하면 됐지. 더 바라는 건 욕심이야. 민지가 덧붙였다. 그들은 수진이 지금까지 받은 혜택들을 일일이 계산해보며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수진이 어머니를 간병하며 희생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했다. 유언장 공개 당일 순이는 휠체어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모셔온 것이었다. 어머니, 피곤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고마워. 수진아.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미 민준, 민지, 미나가 와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보자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몸이 불편하실 텐데.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 마지막 뜻을 들어야지. 순이가 어렵게 답했다. 어머니 말씀이 많이 불편해지셨네. 민지가 수근거렸다. 변호사가 등장하며 유언장 낭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박정호 회장은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합니다. 친자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첫째, 회사 지분의 30%는 장남 민준에게. 민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둘째, 회사 지분의 20%는 둘째 민지에게. 셋째, 회사 지분의 15%는 막내 미나에게.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넷째, 회사 지분의 35%와 모든 부동산, 그리고 현금 자산의 80%는 박수진에게. 순간 정적이 흘렀다. 친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잠깐,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준이 당황하며 물었다. 박수진에게 회사 지분 35%와 부동산, 현금 자산 대부분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수진이는 입양아인데. 미나가 소리쳤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답했다. 법적으로 입양아도 친자식과 동일한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민지가 흥분했다. 그때 변호사가 유언장의 특별 조항을 읽기 시작했다. 박정호 회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을 때 나의 곁을 지키고 간병해준 자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준다. 진정한 효도는 평소의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며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친자식들은 경악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언제 아프셨다고? 민준이 따졌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2달 동안 병상에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 수진 씨만이 간병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건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민지가 억울해했다. 유언장에는 자식들에게 일부러 병을 숨겼다.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나가 분노했다. 이건 함정이잖아요. 불공평해요. 그때 수진이 말했다. 저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간병한 건 당연한 일이었고. 너 이런 걸 노렸지? 미나가 수진을 향해 소리쳤다. 처음부터 계산했던 거야. 미나야, 그런 말 하지 마. 수진이 당황했다. 아니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재산이 내게 넘어가는 게 우연이야? 민준도 화를 냈다. 형, 나는 정말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한테 뭔가 말했지? 우리 나쁘게. 민지가 따졌다. 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니 남편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간병인 쓸걸. 순이가 중얼거렸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너희들 간병인 쓰라고 했잖아. 수진이만 끝까지 간병했어. 친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간병인을 쓰라고만 했을 뿐 정작 자신들은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미나가 울먹였다. 재산이 전부가 아니야.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 넌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민준이 소리쳤다. 남의 피 섞인 주제에 우리 재산 욕심내지 마. 그 말을 들은 순이는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 민준아. 순이가 간신히 소리쳤다.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수진이는 우리와 다르다고요. 수진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형,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당연하지. 넌 우리 친형제가 아니야. 미나도 가세했다. 그 순간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만해.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순이는 말을 삼켰다. 지금 말하면 아이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결국 그날은 친자식들의 분노와 수진의 당황 속에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친자식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다. 그들은 수진을 집안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고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대. 민준이 민지에게 말했다. 정말? 어떤 근거로? 아버지가 병중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로. 췌장암 말기 환자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 미나도 동의할 것 같은데. 당연히 동의하지.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한편 수지는 재산 상속 소식이 알려진 후 회사에서도 이상한 시선을 받고 있었다.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씨가 재벌가 상속자가 됐다면서. 입양하였는데 대박났네. 운이 정말 좋아. 역시 재벌가에 입양되면 이런 일도 있구나. 수지는 이런 시선들이 불편했다. 자신은 돈 때문에 아버지를 간병한 게 아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간호사들이 수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재벌이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수지는 이런 반응들이 싫었다.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친자식들이 병실에 몰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 민준의 아내와 민지의 남편 미나의 남자친구까지 함께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순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수진이는 어디 갔어? 민준이 물었다. 잠깐. 검사 받으러 갔어. 순이가 답했다. 잘 됐네. 어머니,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미나가 말했다. 뭔 얘기? 민준이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 유언장 때문에 집안이 난리예요. 수진이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 뜻이야.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수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민지가 거들었다. 그래요. 입양아일 뿐이에요.
우리와는 핏줄이 다르고요. 미나도 가세했다. 순이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혈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진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니? 순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죠. 아무리 함께 자랐다고 해도 남은 남이에요. 민준의 아내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우리 재산을 왜 남한테 줘야 해요? 민지의 남편도 동조했다. 그때 수진이 검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병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들 어떻게? 수진아, 와서 앉아.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지? 미나가 따져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내게 남길 리가 없어. 분명 내가 뭔가 했을 거야. 민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를 간병했을 뿐이에요. 간병만 했는데 그런 대가를 받는다고? 말이 되나? 민준이 비웃었다. 오빠들, 저는 정말. 수진아, 이제 그만 연기해. 미나가 소리쳤다. 너 처음부터 이걸 노렸지? 우리 재산 말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포기해. 상속 포기하라고.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형, 우리가 친자식인데 왜 너한테 그런 재산을 줘야 해? 넌 입양하잖아. 민지가 흥분했다. 그 순간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수진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특히 입양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만해.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된 말 했나요? 미나가 물었다. 수진이는. 순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어머니, 뭐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민준이 답답해했다. 순이는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수진이는 너희 친동생이야.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순이를 바라봤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민지가 되물었다. 수진이는 너희 아버지가 낳은 친자식이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당황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25년 전 너희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미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농담이 아니야. 수진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우리가 키웠어. 수진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자신이 입양아가 아니라 친자식이라는 것이었다. 그럼 저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넌 우리 친자식이야. 수진아.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주는 화가 났다. 그럼 지금까지 왜 숨기셨어요? 왜 입양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수진이도. 이게 말이 되나요? 민지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불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가 고개를 숙였다. 미나는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럼 넌 알고 있었어? 내가 우리 친형제라는 걸? 아니에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수진이 황당해했다. 거짓말. 분명 알고 있었을 거야. 민준이 화를 냈다.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입양하라고 생각했다고요. 순이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후회했다. 진실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수진이를 입양하라고 생각하게 놔두신 거예요? 민지가 원망스럽게 물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
우리를 속인 게 최선이었다고요? 미나가 울먹였다. 그때 수진이 말했다. 형들, 누나들. 저도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닥쳐. 민준이 소리쳤다. 넌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어.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럼 뭐야? 아버지 불륜의 자식이면 더 자랑스러워. 미나가 비꼬았다. 순이는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그만. 그만 싸워. 너희는 모두 내 자식이야. 순이가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셨어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도 수진이를 너희와 똑같이 키웠잖아. 똑같이? 민준이 웃었다. 그럼 이제까지 차별받았다고 불평할 건가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너한테 더 잘해주신 것 같은데. 미나가 비꼬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아버지 불륜의 증거인데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사랑할 리가 없어. 민준이 소리쳤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 불륜을 덮기 위해 수진이를 키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수진이는 내 자식이야. 정말. 내 자식. 수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충격도 컸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것이 더 감동적이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울먹였다. 수진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신 게 맞아요. 저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말을 들은 친자식들은 더욱 화가 났다.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넌 뭔데? 미나가 따져 물었다. 저도 이제 알았지만 혈연이든 아니든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 민준이 비웃었다. 그 사랑으로 재산까지 독식하려는 거야? 저는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포기해.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하라고. 민지가 소리쳤다. 순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진실을 알려줘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해진 것 같았다. 너희들. 정말. 실망이야. 순이가 힘없이 말했다. 저희가 실망이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에요? 미나가 반박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효도는 수진이만 했어. 그 말이 친자식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병든 건 최근 일이잖아요. 그전에는 우리도 잘했어요. 민준이 변명했다. 그래. 그전에는.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수진이만. 그건 우리가 바빠서. 바빠서? 순이가 힘을 내어 말했다. 수진이도 바빴어.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간병했어. 친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그날 밤 병실에는 수진과 순이만 남았다. 어머니, 정말 제가 친자식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넌 우리 친자식이야. 그럼 지금까지 입양하라고 생각하게 하신 이유는? 너도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수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혈연이든 아니든 어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예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야말로 불륜의 자식인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넌 내 자식이야. 그냥 내 자식.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25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가져온 아픔과 감동이 교차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친자식들은 더욱 격분했고 수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 그리고 순이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민주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님, 수진이가 친자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래도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친자식이라면 오히려 상속 권리가 더 명확해집니다. 무효 소송이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그럼 방법이 없나요?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거나 강박에 의한 유언이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주는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한편 민지와 미나도 각자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방법을 모색했다. 언니, 어떻게 나왔어? 미나가 물었다. 우리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 하던데. 수진이가 친자식이라는 게 밝혀진 이상 어렵다고. 정말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들은 수진을 압박하기로 했다. 상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세 남매가 다시 병실에 몰려왔다. 수진아,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뭔데? 상속 문제 말이야. 내가 친자식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야.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이야기예요? 당연하지. 우리도 친자식인데 왜 너보다 적게 받아야 해? 미나가 따졌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포기해. 간단하잖아. 민지가 말했다.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강요가 아니야. 가족을 위한 양보지. 민준이 설득했다. 그때 순이가 끼어들었다. 너희들. 그만해. 수진이. 괴롭히지 마. 어머니,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민준이 답했다. 현실적인 문제라면 너희가 아버지 간병 안 한 것도 현실이야. 친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지적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어머니, 그때는 아버지가 숨기셨잖아요. 민지가 변명했다. 숨겼어도 알아채 수 있었어. 하지만 관심이 없었지. 어머니는 왜 자꾸 우리를 나쁘게 말씀하세요? 미나가 서운해했다.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때 변화의 전환점이 왔다. 병실 문이 열리며 박정호 회장의 주치의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서요. 의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작은 녹음기였다. 이게 뭔가요? 수진이 물었다. 회장님이 임종 전에 남기신 녹음 메시지입니다. 유언장과 함께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또 다른 유언이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가 녹음기를 재생했다. 곧 박정호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유언장도 공개되었을 것이고. 친자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다. 먼저 수진아, 내가 많은 재산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수진아, 넌 내 친자식이다. 25년 전 내가 저지른 실수로 태어났지만 너는 분명 내 아들이다. 친자식들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직접 인정한 것이었다. 민준아, 민지야, 미나야. 너희들도 들어라. 수진이는 너희 친형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랐고 나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왜죠? 미나가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너희가 수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혈연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으로 취급할 것인지.
민주는 식은땀을 흘렸다.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아버지의 테스트였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너희는 수진이를 입양하라는 이유로 차별했다. 가족 모임에서 소외시켰고 마음의 벽을 쌓았다. 아버지. 민지가 울먹였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다. 자신이 입양하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 특히 내가 아플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것은 수진이었다. 순이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나는 재산의 대부분을 수진이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메시지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에게도 충분한 몫을 남겼다. 하지만 수진이보다는 적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진이가 더 많은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수진아, 내가 받는 재산에는 조건이 있다. 너희 어머니를 평생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이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아, 민지야, 미나야. 너희도 수진이를 진짜 형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미나가 울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순이야, 고생 많았다. 수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 불륜을 용서해줘서 고맙다. 순이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목 놓아 울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길 바란다.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바란다. 녹음이 끝났다. 병실은 정적에 쌓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형. 수진이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눈물을 흘렸다. 민지와 미나도 울기 시작했다. 오빠. 우리가 너무했어. 민지가 사과했다. 정말 미안해, 오빠. 미나도 고개를 숙였다. 수진은 그들을 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입양하든 친자식이든 가족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남편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는 죽어서도 가족을 하나로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25년간 쌓인 오해와 갈등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의 녹음 메시지가 공개된 후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친자식들은 진심으로 반성했고 수진을 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민주는 가장 먼저 변했다. 다음 날 병실에 와서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아니, 형. 이제부터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 수진은 당황했다. 형이라고 안 해도 돼. 불편하면. 아니야. 형이 맞잖아. 나이도 형이 위고 아버지 말씀대로 형이 더 효자였어. 민준아. 형, 정말 미안해. 지금까지 너무 못했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이해해.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형이 어머니 간병할 때 우리는 간병인 얘기만 했잖아. 정말 부끄러워. 수지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괜찮아. 민지와 미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오빠,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맞아요. 오빠가 어머니 간병하실 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만 됐어요. 미나도 고백했다. 다들 그런 말 하지 마. 이제부터 잘하면 돼.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25년간 쌓인 습관과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다. 특히 친자식들의 배우자들은
여전히 수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민준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그래도 갑자기 형이라고 부르는 건 좀. 왜? 실제로 형인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입양아로 알고 지냈잖아. 갑자기 바뀌면 어색하지 않아? 어색해도 맞는 일이야. 그리고 아버지 뜻이기도 하고. 민지의 남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자기야, 수진 씨한테 그렇게 많은 재산이 넘어가는 게 정말 맞나? 당연하지. 우리는 아버지 간병도 안 했잖아. 그래도 너무 많아. 회사 지분까지 35%나. 그건 아버지가 정하신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수지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제안했다. 형제들아,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하자. 무슨 얘기? 재산 문제 말이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너희들 기분도 이해해. 민준이 놀랐다. 형, 설마 재산 나눠주겠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회사 경영은 함께 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지분이 많다고 해서 혼자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을 거야. 민준이가 경영 경험이 많으니까 같이 하자. 정말? 민준이 감격했다. 그리고 민지는 의사니까 회사에서 추진하는 의료 사업 담당하고 미나는 방송 쪽 경험이 있으니까 홍보나 마케팅 담당하면 어떨까? 민지와 미나도 놀랐다. 수진이 자신들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오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미나가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혈연도 혈연이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깨달았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그날부터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친자식들은 진심으로 수진을 형으로 대했고 수진은 그들을 진짜 동생처럼 챙겼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순이의 간병에서 나타났다. 이제는 수진 혼자가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함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형, 오늘은 제가 어머니 간병할게요. 민준이 말했다. 아니야, 내가 할게. 형은 며칠째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해야죠. 맞아요, 오빠. 우리도 해야 해요. 민지가 동참했다. 그래요. 번갈아 가면서 해요. 미나도 말했다. 수지는 이런 변화가 놀라우면서도 기뻤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그럼 스케줄을 짜자. 평일에는 내가 하고 주말에는 너희들이 번갈아 가면서 해. 좋아요, 형. 하지만 순이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다. 자신이 병들어서야 가족이 하나가 된 것이 아이러니했다. 수진아, 미안해. 너만 고생시켰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다들 함께 하잖아요. 그래도 너만 힘들었을 텐데. 힘들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건 제게는 행복이었어요. 한편 언론에서는 박 회장과의 상속 소동을 연일 보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은 수진에게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입양아로 알려진 박수진 씨가 사실은 친자식이었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아들, 홀로 아버지와 어머니 간병. 형제들은 간병인을 쓰라고 했지만 수진 씨는 끝까지 곁을 지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수진의 효심에 감동했다. 반면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민주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았다. 민준 씨, 기사 봤는데 형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까 다행이죠. 민지와 미나도 마찬가지였다. 주변 사람들이 수진의 효심을 칭찬할 때마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런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졌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관계였다. 몇 개월 후 순이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
언어장애도 거의 사라졌고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진이 기뻐했다. 너희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봐줘서 그래. 특히 너 때문에.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랑 민지, 미나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어느 날, 순이는 네 자녀를 모두 불러 모았다. 너희들 모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민준이 말했다. 맞아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지가 동조했다. 처음에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하게 되어 다행이에요. 미나가 솔직하게 말했다. 순이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이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어. 어머니, 너는 정말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혈연을 떠나서. 어머니도 제 자랑스러운 어머니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형, 건배할까요? 민준이 제안했다. 뭘로? 가족이 된 걸로.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맞아요. 혈연만으로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미나가 동의했다. 수지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그럼 진짜 가족이 된 걸로 건배하자.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순이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1년 후, 박 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수지는 약속대로 회사를 형제들과 함께 경영했고, 민주는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했다. 민지는 의료 사업 부문을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미나는 홍보 마케팅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이의 건강이었다. 내 자녀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제는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수진아, 이제 너도 결혼 생각해야지. 순이가 말했다. 아직 이르죠, 어머니. 이르긴.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생각해 볼게요. 나는 이제 괜찮아. 다른 아이들도 있고. 실제로 민준, 민지, 미나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과거의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수진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수진아, 내 아버지 생각나니? 가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뭐라고 하시던?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맞는 말이야.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어머니, 25년 전에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아. 내가 있어서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족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순이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 수진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어.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길고 춥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다. 카메라는 서서히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고 화면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한 가족의 긴 여행이 끝났다. 혈연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준 한 아들이 있었다. 수지는 처음에는 입양아로 여겨졌지만 결국 이 가족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효도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완성된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